자, KB 통계로 서울 전세가가 상승한다고 기사가 많은데 현재 전세시장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통계상으로 그 전에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전세가 급등한다 이런 기사들 계속 떴었고, 전세가 이때까지만 해도 막 하락세 이야기했는데 막 전세가 상승 계속 언론에서 오르는 전세값, 전세 대란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떴는데, 실질적으로는 8월까지도 계속 하락이었어요. KB 지표상. 그러면은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KB 지표를 나타내는 체계를 보면요,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원들이 물어본다.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호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호가가 왜 올라갔느냐? 언론에서 오른다고 띄우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갔던 사태가 있었죠. 2020년 10월. 왜냐면 2020년 5월부터 전세가 상승폭이 늘어나다가 언제 꺾이느냐? 7월을 고점으로 꺾이다가 9월까지 꺾이다가 10월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전세가가 아니고 전세가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다시 반등을 했느냐? 언론에서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 진행하고서 8월부터 전세가가 꺾이는데, 전세가 상승률이 꺾이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튄다, 4년치 미리 받는다, 우리 모두 담합해서 전세가를 띄웁시다 해가지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처럼 언론에서 오른다고 띄우는데 사용한 요소가 뭐냐? 부동산원 지표죠. 그러면은 원래 부동산원 지표는요,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호가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 반영을 하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것이든 올라가는 것이든 호가가 먼저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건 누군가가 거래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거죠. 즉 보통은 KB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원이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부동산원이 계속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호가 반영되는 KB보다 부동산원이 상승폭이 더 커요. 뭐 매매가든 전세가든. 그러니까 부동산원 지표가 먼저 뜨고 더 많이 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세가가 상승한다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세가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금리 영향이 더 크다 그러죠. 왜냐면 매매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LTV 제한도 들어갔었고 DSR 제한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세가는 이론상으로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즉 이자만 갚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리금을 갚아서요, 초창이라서 원금 50에 이자 150 갚는 사람들, 이런 것보다 아예 전세로 200만원 풀 이자로 갚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금리가 뭐 5%에서 6%로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 150만원 갚는 사람들이었으면 18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200만원 갚는 사람이었으면 240만원으로 상승폭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가서 보시면요,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봐야 되죠. 전세는 갱신이 아니죠. 갱신을 하더라도 새로운 전세 계약으로 갱신을 해서 새롭게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10월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갔죠. 근데 우리 대단하신 금감 원장님께서 은행들을 열심히 방문을 하셔서 금리 인하를 만들었다. 지난 3월 시중은행 방문해서 주담대 금리 인하 문제 거론했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3월 9일에 KB 방문하고 24일, 30일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방문한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얘기했다고 금리가 안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압박을 줬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번 정부는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충분히 압박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다. 물론 저분이 무조건 턴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털어가지고 뭐 과거 군사정권처럼 검사정권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만 하고 압박만 놓더라도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안 내려가,
자발적으로 내린 거다. 나는 그냥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저기 운만 띄웠을 뿐이다. 힘이 없으면 보통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전세가가 상승을 했는데 요거를 그냥 상승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예를 들어 8억까지 갔어요. 얘가 한 5억까지 떨어졌다가 금리 떨어지면서 막 5억 5천이나 6억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2년 전에 8억이었다. 그러면 요거를 갱신한다고 혹은 신규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느냐? 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또 그럼 라이트하우스 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건 저희 의견이 아니라 부일남 정태익 씨가 2022년에 했던 의견입니다. 즉 똑같이 이야기하자면 전세가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년 전보다 전세가가 올랐으면 전세 대란이다. 현재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도 이 부분은 부일남 정태익 씨가 직접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강남 집주인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 5억 토해. 즉 5억 돌려줬단 소리예요. 저번에 저희 반포자인 여기는 갱신 뭐 조금 오른 것도 뭐 나오고 있고 갱신권 사용해가지고 유지되는 것도 있는데 갱신 자체가 거래가 비싸게 되는 형국이고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18억 5천에서 13억 5천 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16억이 12억 5천 됐죠. 이런 갱신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뭐 유지되는 것들은 집주인들이 안 돌려주는 경우도 많고 13억인데 갱신 거래는 14억대로 나오면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도 지금 깎였죠? 뭐 17억 하던 거 14억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22억이 17억 되고 22억이 16억 됐어요. 6억 토해낸 데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신규는 14억 거래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갱신 거래가 굉장히 비싸게 거래된 것도 그 전보다 높아지는 요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기사 보시면은 원래 역전세가 4%밖에 안 났었는데 41%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역전세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역전세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건설사들한테도 불리하죠. 그러니까 계속 뜬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갱신이 신규보다 높은 이중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단지들이 많다. 이게 팩트고. 그러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는 금리 영향 받아서 다시 뭐 전세가 올라간다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전세가 반응이 조금 늦을 뿐이에요. 왜냐면 집주인들 일단 호가를 내니까. 그래서 떨어지던 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남도 집값 전세값 주춤거리고 있다. 벌써 영향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매매 전세가가 상승이라고 보기 힘들다. 2년 전보다 역전세가 나고 있는데 금리를 눌러놔가지고 역전세 폭이 어느 정도 완화됐을 뿐이다. 그런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역전세는 다시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엄청난 전세 보증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역전세가 가속화되면 더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팩트고 그 다음에 갱신 거래가 더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규보다 갱신 거래가 높게 책정이 되지만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집주인들 전세금 반환 대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찌저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버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호가 올리고 하는 건데 이것도 조만간 한계에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